지난 3월 18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미공개 파일을 전부 공개했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는 1960년 43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러다가 63년 11월 22일 딱 3년 뒤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향년 46살의 나이로 그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총에 맞아가지고 암살을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뒤에 존 F 케네디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사건을 덮으면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해 왔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마릴린 먼로하고 뭐 썸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그 미공개로 했던 그 많은 양의 시크릿 파일들, 탑 시크릿인가 봐요,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그 이 파일의 양 그리고 내용 어떤 것들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지난 3월 18일 날 이제 현지 시간에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지난달. 그래서 잔여 미공개 파일이 8만여 페이지예요. 와. 8만여 페이지 다 공개했고,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이제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직접 열람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타입해보고 다 PDF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다. 8만 페이지가. 8만 페이지가. 근데 그 예전 자료들과 달리 이게 출처 기관, 파일 번호, 주석 등이 매겨지지 않는 그냥 로 데이터예요. 보통 이게 정리가 되기 무슨 파일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분류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 현지에서는 별 내용 없다라는 게 중평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집 없이 정리 없이 오히려 이렇게 로 데이터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까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 바꿀 만한 극적인 세폭로는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정보 공개 차원, 투명성 차원에서는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별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꽁꽁 감추면 뭔가 더 있는 것 같이. 더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 봤을 거예요, 우리 네. 조 기자님도. 이번 파일, 근데 그 지금 공개된 파일이 제대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나 정리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의 그 암살 배후와 관련해서 아주 새로운 또 음모론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케네디 암살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다, 이런 음모론이에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케네디의 죽음, 암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저도 이 자료가 워낙 많아서 이거는 이제 전문 연구가가 한 3년 후에 이제 책으로 발간한 걸 그걸 보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좀 제도권 인사라고 해야 되나 좀 신뢰성 있는 매체에서 자꾸 이제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이제 개입됐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건데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그러면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왜 이스라엘이 케네디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 동기, 모티브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음모론자들의 그 반유대 음모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할게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60년대에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케네디 정부가. 케네디 정부는 중동에서 핵 확산을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핵 확산의 어떤 그 초기 선구자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벤구리온 총리하고 좀 이제 대립이 있었다. 실제로 좀 약간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프랑스를 통해서 핵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서로 캣앤마우스 서로 도망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케네디의 암살하고 바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모론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요번 문건에서 그 모티브 나왔지만 모의 정황은 나왔다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박에 반박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의외로 간단하게. 왜냐하면은 물론 그 당시 외교 관계가 좀
좀 껄끄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핵무기 때문에, 핵 개발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암살 모의로 엮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라 아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하느라고 이제 좀 주말에 힘들었는데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상은 이제 직관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다지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할 때도요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 안에서도. 그게 이제 민주당 이사들인데 그러니까 존 F 케네디도 역시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갖지 않고 반유대주의라는 거 이거 위키피디아만 쳐봐도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공개 문건이 이제 공개되면서 별 내용도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존 F 케네디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에서 뭐 특별한 특정 인물이나 어떤 키워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핵심 키워드라는 인물이 이제 게리 언더힐이라는 이제 CIA 블랙 요원입니다. 이른바. 그 사람이 거기에 나오나 보죠? 공개. 그렇죠. 거기에 요번에 문건에서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 게리 언더힐이라는 블랙 요원인데 거기서는 언휴맨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우리 조직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완전 진짜 블랙, 이제 회색 지대에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주로 이제 음모론은 이렇습니다. 블랙 CIA 요원이 등장한 이른바 케네디 암살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깊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살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 신상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리서치 자료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극비 공작을 수행하는 인물로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비밀 공작에 필요한 병사 군수 물자 같은 걸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암시장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CIA니까 예를 들어서 공작을 하려면 미국산 무기 갖고 하면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3국이나 아니면 적성국의 무기를 이렇게 포획을 해서 그 무기로 써요. 그 암시장에서. 거기서 브로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협력했던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요걸로 이제 암살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근데 문건에 따르면 요번에 공개된 문건입니다. 언더힐에 대해서. 게리 언더힐은 케네디 암살 며칠 후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지인 자택을 방문해서 굉장히 심신불안한 상태를 보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인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워싱턴 아파트에서 언더힐은 자살한 채 시신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가 이제 자살 당했다라고 보는 거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CIA가 케네디 암살에 관련된 모든 인물을 제거한 거다. 그 중에 하나에서 케네디 암사설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덮기 위해서 이 사람도 제거를 했다. CIA가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게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진인데 저게 맨 위에 헤딩을 보면 램파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내용을 인용해서 보고서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램파트라는 잡지는 어떤 잡지냐면 이른바 냉전 시절의 극좌 매체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선동 매체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CIA가 뭘 한 거냐면 시종에 돌아다니는 소련이 만들어내는 풍문을 자료 수집해서 저렇게 올린 거예요. 보고서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친소련 매체 동향에 관한 방첩 수집 보고서지 저게 언더힐이 직접 개입됐다라는 정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 매체 기사를 인용해서 CIA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스모킹 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잘못된 오염된 정보를 또 올린 거니까 동향 파악 자료라는 것이고 그 언더힐은 어떻게 왜 자살을 했느냐. 그게 좀 여러 연구가들도 이걸 좀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왜 자살했냐 보니까 이 사람이 2차 대전 참전용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이라크전 참전용사들이 이제 PTSD나 TBI라고 이제 뭐 외상후 증후군 이런 정신질환을 많이 하면서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현지에서는 그 전문 연구가들은 얘기합니다. 음모론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른바 자살당했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리 언더힐이라는 인물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인물이네 그렇게 될 뿐. 그렇죠. 왜? 그러니까
별도의 인물이죠. 별도의 인물. 별도의 인물인데 소련의 그 지원을 받는 잡지를 갖다 인용해서 저걸 정보 보고로 올렸으니 저게 어떤 정황이나 이런 건 될 수는 없죠. 오히려 역공작이죠. 언더힐이 했다라는 그 역공작에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소련이 만든 자료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비밀 문건들 중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CIA의 방첩국장이라고 그래요. 제임스 앵글턴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 제임스 앵글턴 이 사람은 이번 음모론에 하고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은 이제 CIA 방첩국장 앵글턴이 이제 케네디를 암살 공작을 사주했다라는 거죠. 총괄 기획을 했다라는 인물로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앵글턴 그 CIA 방첩국장은 케네디의 적대적이면서 이스라엘 우호적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문건에 이제 요번에 공개된 문건에 보면은 사실상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공유하고 조율하는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뭐냐면 정보교류 채널보다는 앵글턴 방첩국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비선 정보 공유 절차를 만드는 그런 절차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적시하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접선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키맨이다. 그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건 문건에 나온 자료고 요걸 근거로 해서 고로 이 비선 채널을 통해서 케네디 암살을 모의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사진을 또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빨간색 표시된 줄이 바로 이제 저게 문건이 작성된 날짜가 1954년입니다. 그러면 1963년에 저 암살을 당했으니까 10년 전 문건이네요.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 61년에 당선이 됐죠. 그러면 이걸 근거로 삼으려면 암살 근거로 삼으려면 이스라엘 모사드와 CIA 앵글턴 국장이 미래에 당선될지도 모르는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암살 계획을 이미 7, 9년 전이 54년부터 했다니까 이게 자체가 허구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없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은 이거 팩트라고 하면서 차원이나 이 다른 문제를 갖다가 타임라인에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모를 펼치는데 이거는 시차가 안 맞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앵글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감독님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케네디가 반유대주의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건 좀 반박을 해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했어요. 미국 전체가 그 당시에 CIA나 국무부나 국방부나 이런 안보 관련 부서에서는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돌파했냐면 트루먼 대통령, 민주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돌파해가지고 건국을 지지해버린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해야지 음모론만 들으면 그게 정설인 줄 알아. 근데 주변 그 당시에 진짜 그 정론을 알아야 되거든요. 정사를 알아야 이게 분석이 되는데 트루먼이 묵살했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그 안보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나 군 당국은 이거를 왜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봤냐면 이스라엘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다, 약체 국가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지원하는 순간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 반미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소련의 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차원에서 다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앵글턴 방첩국장도 반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근데 왜 친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는가, 방첩국장이.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대소련 정보의 그 정확도와 그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건국 초기에는 세계 각지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다수가 러시아계 유대인들, 알리아들 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정보에 굉장히 능통한 거예요. 반면에 아랍 국가는 이미 다 소련에 접수돼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소련이 어떻게 보면 역공작 정보가 흘러들어오니까. 근데 반면 이스라엘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는 미국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대소련 공작을 저지하는 선봉이었어요. 이스라엘 정보력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핵무기 때문에 갈등해서 암살했느냐가 성립이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소련 공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무마가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암살을 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사례가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우듯이 후르츠초프 1서기가 이제 1956년에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에 대한
범죄 상황이 이제 쫙 해외에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제일 정보를 땄냐면 이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따서 미국한테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보기관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첩국장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모사드가 소련의 그 당시 최신의 전투기인 미그 21기 전투기를 뺏어왔어요. 훔쳐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이제 미국한테 제공하고 등등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중동에서 당연히 그 방첩 담당자 입장, CIA 방첩국장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요게 암살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사람이요, 그 제임스 앵클턴이라는 사람하고 게리 언더힐이라는 사람, 이 두 인물만 가지고 이 음모론자들이 이 케네디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연결짓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예. 이번에 또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또 새로운 자료가 또 나왔는데 그러면 솔직히 그 케네디가 이스라엘이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그 음모론의 출처가 어디냐? 포스, 1차 자료가 어디냐,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밀 해제된 문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CIA가 이제 중동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첩보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거기 현지 중동 이집트 어떻게 보면 세평 보고서죠. 거기서는 현지 중동 이집트와 시리아 중심으로 JFK 암살 배후로 시온주의자의 음모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랍권 국가들은. 여기서 이집트와 시리아는 과거 모사드가 이집트 인사 납치, 아히만 나치 전범 납치 공작한 사례로 보아 케네디 암살에도 연관됐음을 의심할 수 없다. 좀 너무 억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CIA 보고서에 나왔어요. 근데 그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현지 내용이 뭐냐. 그 감독님이 저한테 중동 소식 어때 물어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건데 그게 CIA 보고서에 올라가니까 거 봐라 이거 스모킹 건이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유대 그 케네디 암살설의 근원지는 이집트, 시리아, 중동 국가예요. 그러니까 1차 소스가 이집트라는 얘기죠. 물증은 없고 그냥 주장만 있고. 근데 또 재밌는 논변이 이래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치 전범을 납치했다면 케네디의 대통령을 암살하고 남을 만큼 악랄하고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아랍인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JFK와 나치를 동일선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아까 위키피디아 나왔듯이 케네디가 반유대주의가 강하다. 천만의 말씀. 1960년대 그 대선에서 60년 대선 치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유대계 유권자 82%가 케네디를 지원했어요. 그랬군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도 저것도 가려서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82%가 케네디를 한테 투표했고 64년 재선까지도 케네디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가장 슬퍼한 게 유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케네디가 반유대자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동생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인 사람이 누구냐? 팔레스타인계예요. 서헨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어떻게 보면 친유대면 친유대지 반유대랑은 엮을 수는 없다. 케네디 가문하고는. 그건 확실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데 굉장히 로직이 엉망이에요. 그 팩트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팩트가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고 그 맥락이 뭔지를 다 전문 연구자들이 털어봐야 되는데 너무 서리군 주장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라고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이스라엘 인터넷에서 찍어보니까 총 2건의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KGB를 검색해보면 6만 7천 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모론자의 그 논지에 따르면 KGB가 JFK를 죽인 거예요. 왜? 검색어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특히 기독교 보수나 이런 복음주의 쪽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자주 속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룬 겁니다. 구체적인 팩트 들어가보면 팩트는 맞지만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맞는다. 맥락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 공개된 문서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은 케네디 암살이 아니라 냉전 시절에 대소련 공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이 이게 케네디 암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난독증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요.
존 F 케네디 그 가문이 아일랜드계 출신이래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에다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IRA라는 그 독립운동하던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배경으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볼 때 팔레스타인 편을 IRA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팔레스타인을 더 지지한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렇게 그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웃기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할게요.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요게 중요한데 그 케네디의 아버지 시니어죠. 그 사람 반유대가 맞아요. 그 사람 나치 지원자예요. 아, 아버지까지는? 아버지는. 왜냐하면 나치를 추종했어요. 그래서 영국 대사로 나갔다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내 정치 생명은 끝났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2차 대전에 전쟁 영웅이죠.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살아서 수염 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유대로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버지까지는 반유대가 맞아요. 아버지는 나치 친봉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거 하나로였기 때문에 모든 가문이 다 반유대다 그렇게 보는 건 틀린 얘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문서 해제한 이후에 그 케네디의 암살 그 뒤에는 그 모사드가 있다라는 그 음모론이 이제 나온 게 이게 어느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극좌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진영에서 나왔어요. 공화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공화 진영 내 그 소수 정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민주당발 극좌파 반유대는 이러해요. 대부분 이제 반유대주의 출발은 팔레스타인 문제인데 팔레스타인은 소수 인종이고 이른바 약자이기 때문에 테러를 자행해도 강대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의롭고 정당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 극좌의 그 PC좌파 논리의 핵심이죠. 약한 사람이 무조건 옳고 뭐 테러도 이제 정당화된다. 이스라엘이 악마다라는 이런 PC좌파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높에 있는 뭐 이런 식의 그 PC좌파적 문맥이 이제 극좌파의 이제 그런 반유대라면은 이 마가 진영의 반유대주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뭐냐면 옛날 약간 카톨릭이 자행했던 구교가 했던 반유대 그 맥락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게 정신사죄에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안보 노선이라고 있는데 그 아메리칸 퍼스트 안보 노선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이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학술화되진 않았다는 얘기죠. 이론화됐지만 네오콘의 극단적 개입주의와 고립주의 사이 그 중간 어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주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그 트럼프 진영으로 들어온 곳이죠. 그래서 마가 빅텐트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냐면은 고립주의 노선인 사람이 이제 터커 칼슨이에요. 그 유명한 언론인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를 한다.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 되게 완전 고립주의를 가자라는 이런 그 논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 정책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딱 중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한 또 정파가 누구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PC좌파로 완전 LGBTQ로 망가졌지 않습니까? 친팔레스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 리버럴이라는 중도파가 있어요. 중도 좌우하고 클래시컬 리버럴파인데 이들 중에서 상당 부분 또 이 마가 진영으로 이게 귀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가 진영 빅텐트가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언론인이 누구냐면 글린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특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탐사보도 1인자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신뢰도가 높고 코비드의 우한 발생설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스노든, 어센지 등 미 정보당국의 만행들 있지 않습니까? NSA 만행들을 다 고발해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그 탄압당했을 때 이제 그 딥스테이트 정보기관이 어떻게 트럼프를 탄압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도 이 사람이 다 까가지고 엄청나게 마가 진영에서 신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극도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가 진영 내 소수이긴 하지만 고립주의 정파와 반디스테이트 정파가 합쳐가지고 요번 케네디 암살설의 어떻게 그 근원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 그 논리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 아까 언급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명망가 있는 언론인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듣보잡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할 때 또 여기다 이론적인 배경을 깔아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그 학술적인 그 정당성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카고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 존 미어샤이머 교수입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뭐 세계 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새로 창간한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해서 한스 모겐소, 케네시 왈츠하고의 어떤 정신적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람을 아마 교과서로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강대국의 뭐 국제정치의 비극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공격적 리얼리스트라고 하는데 현실 리얼 팔라틱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국제정치를 어떻게 보냐.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습니다. 무정부 상태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는 무정부 상태고 에이모랄이기 때문에 서로 깡패같이 싸운다라는 것이고 어느 국가도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많은 힘을 누가 이제 리저브 하느냐, 힘을 키우냐가 중요하다. 완전 힘의 국제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어떤 국가든 선하든 악하든 무조건 패권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고 면제를 까고 있는데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로우 전쟁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빨리 화해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로우 전쟁 관점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마가지형뿐만 아니라 이 국제정치계에서는 거장이 이렇게 딱 해주는데 이 사람이 약간 반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예.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라는 그 번역돼서 팔리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AIPAC이라고 그러죠. AIPAC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미국 의회에 기부를 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 정계를 움직이는 게 결국은 유대인들이다. 돈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지 최근이에요. 최근인데 이게 언제 최초에 미국에서 언제 출간이 됐냐면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올드 뉴스인데 많이 틀렸어요, 내용도. 왜냐하면 AIPAC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익을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반영하는 건데 이걸 주도한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유대계들 중심으로 이런 단체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행동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내 단체로 분류해서 국내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 의회 탑 10 저기 후원자들의 리스트거든요. 저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저기 조직들이에요? 저게 조직들이에요. 저게 미 의회에다 로비 가장 많이 하는 액수별로 딱 하는 보니까 뭐 1등이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 8,600만 달러. 그 다음에 미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들하고 상관없는데 7,600만 달러. 그 미 상공회의소. 쭉 있어요. 미국에서 좀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의회에다가 이제 그 로비를 하는데 뭐 미국 의료보험협회 뭐 2,700만 달러.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이거 2,700만 달러. 그 다음에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저커버그, 2,400만 달러. GM, 쭉쭉 나가요. 알파벳 회사도 있고, 1,400만 달러. 여기 10개로 잘려서 근데 저 밑에도 에이펙은 순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내야 좌지우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등 바깥인데 어떻게 좌지우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를 이 사람이 책에다 놨다는 거예요. 요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틀린 얘기예요. 이 책에 나온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외 국가로 해가지고 등록돼가지고 얼마큼 많이 돈을 내느냐. 그거를 또 분석한 게 있어요.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해외 국가 로비 순이에요. 미국에다가. 이거는 의회에다가 이제 신고하게 돼 있어. 파라 액트라고 해가지고 해외 로비 단체는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 기준을 보면은 1등이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4억 4천만 달러. 저 1등이 중국이고. 2위가 일본 3억 8천만 달러. 4위가 한국이고 3억 3천만 달러. 3억 1천만 달러.
요게 이게 원래는 우리는 많이 이게 로비를 안 했는데 그 문재인 때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왜 그러냐면 종전 협정해가지고 주한미군 빼려고 한미 연합사에서 다 반대하는데 그래서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이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2016년부터 2024년 누적 액수입니다. 누적 액수. 그러니까 한 8년 동안의 누적 액수인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6위가 사우디 2억 7천만 달러, 7위가 카타르 2억 5천만 달러, 9위가 아랍에미리트 2억 2천 달러. 그 다음에 10위가 이스라엘이에요. 10위가. 그럼 10위가 얼마 했냐? 8년 누적액이 1억 8천만 달러 제일 꼬랩이라는 거죠. 자, 중동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썼냐? 중동 6위가 사우디 제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카타르 쓰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썼단 말이죠. 중동 국가에서 제일 밀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주도의 중동 정책이 나오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팩트를 안 보고선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뭐 미국 정가를 흔들고 있다. 틀린 얘기다는 거예요. 돈 기준으로 봐도 중동에서는 사우디 1등이고 이스라엘이 꼴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민간단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센터 이런 데 하면은 이스라엘은 순위에도 못 껴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미어샤이머 교수가 얘기했던 에이펙은 2005년도 기준 그 단체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6천만 달러, 60 밀리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우디의 빈 탈랄? 뭐 이게 좀 왕자 서열 좀 떨어지는 애인가 봐요. 그 친구가, 조지타운, 너 말 잘 들어. 2천만 달러. 하버드 말 잘 들어. 2천만 달러. 4천만 달러를 줘요. 자기 호주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산은 거의 얘네들 로비 자금 비하면 코 묻은 돈이에요. 꼬맹이들. 그러니까 로비 자금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로비 자금을 통해 가지고 막 미국 정가를 흔든다, 안보 정책 흔든다. 개뻥입니다. 이 책은 틀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인이 또 이거 속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걸 다룬 겁니다. 그럼 참 상식적인 그 내용과는 너무나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기부를 해서 이 미국의 정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후원과 압력 이런 걸 많이 그 미국 정가에다가 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설 수밖에 없게 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틀린 얘기. 왜냐면 로데이터를 찾아보질 않거든. 그냥 남의 주장만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또 에이펙보다도 이게 또 에이펙의 문제가 폭로된 건 2007년 그 책이 출간됐을 때 당시인데 지금은 어떠냐. 오바마 행정부 거쳐서 트럼프 정부 거쳐서 지금 또 트럼프 2기 거쳐서 어땠냐면 에이펙은 사실상 힘이 없어요. 에이펙은 힘이 없고 미국 유대계 단체라고 해서 한 목소리로 뭐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뭐 3차 중동 전쟁 때 전 세계 유대인이 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유대인은 뭐 서로 논쟁하다 국가적 이슈면 하나로 뭉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유대인은요 극좌가 극명히 갈려요. 극좌랑 극우랑 완전히 갈려요. 그리고 최근 한 10년 기준으로 보면 에이펙보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냐면 제이 스트리트라고 극좌 유대인의 후원 단체예요. 이들이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민주당을. 이 제이 스트리트가 그 주창하는 정책이 뭐냐? 친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찬성해요. 그 다음에 이란 핵협상 제이스피어를 찬성합니다. 그러면 친팔 이국가 해법과 JCPOA는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멸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찬성하는 게 이스라엘 극좌 단체라는 거죠. J 스트레이트 존재를 알면 에이펙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어디선가 그냥 미어샤이머 교수가 썼대. 에이펙이 최고래. 아니죠. J 스트레이트는 극좌 단체가 최고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번 그 10월 7일 학살 이후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요번에 조금 많이 지지했지, 여전히 그 제도권 유대계를 보면은 7대3으로 극좌가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각종 LGBTQ 그 퀴어 신학 이 이론 설계를 다 누가 하냐면 유대계들이 합니다. 극좌 유대계들이. 그러니까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보수 유대계랑 극좌 유대계랑 이걸 통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돈 많고 좀 실력 있는 유대인들은 다 민주당 지원해가지고 뭘 하냐? 이스라엘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 제이 스트리트에서는 지난 바이든 정권 때 뭘 했냐? 네트냐후 축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익에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열돼 있고 같은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이미 이건 미국의 그 어떤 공화당의 핵심 표바 아시죠? 콘크리트 지지율이 뭐냐면 이른바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에요.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세력이 지금 트럼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주의 하면 에드먼 버크 이런 정치 철학적 보수주의지만 미국의 보수주의는 헌법적 공화주의라고 해서 기독교 베이스입니다. 그 레이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어떤 규율과 법칙들을 갖다 헌법에 녹여낸 이게 미국의 헌법적 공화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보수라고 하면 기독교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 지지자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2000년 전에 쫓겨난 유대민족이 중동으로 되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거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벨트가 또 강성으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고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성경 예언대로 고토로 귀환시켰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시온주의인데 이스라엘 시온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그 유대 시온주의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헤르첼이라고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1897년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대계 시온주의는 우리 기독교랑 비슷한 게 이제 고토 회복까지는 비슷한데 이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좀 적대적으로 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대 시온주의와 기독교 시온주의는 다르지만 미국에서의 어떤 친이스라엘 정책의 배후에는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시온주의고 이들은 심지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강성 기독교인들인데 미국은 1948년 중동에 부활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20세기부터 세계 최강국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명은 이스라엘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게 트럼프만 지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냉전을 종식하고 미 헌법적 공화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을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레이건 노선을 승계한 게 트럼프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마가,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게 이거에 어떻게 보면 원전이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이걸 갖다가 마가로 이제 상표권을 만든 거는 이제 트럼프지만은 최초로 만든 거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 기독교 흐름을 안 보고서 미국 정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 때문에 유대인 영향력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향이 훨씬 세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2020년 대선에도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층이 84%가 찍었어요. 지난 2020년. 이번에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하는 거는 복음주의 그 기독교 계열이고 트럼프도 사실상 기독교 시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하는 거지 이스라엘 공작에 넘어가서 꿰매에 빠져서 이거는 미어시하이머 교수 틀린 얘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존 미어시하이머 교수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틀린 얘기를 했지만 늘 예전에는 이렇게 정확한 분석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고죠, 최고. 저도 이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이제 국제정치란 이런 거구나 처음 배웠는데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에도 이제 여러 학자 언론들이 이제 요번에 전쟁하면 베트남처럼 수렁에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미어시하이머 교수만이 딱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해서 아니다. 1차 걸프전은 적은 희생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고 미치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됐죠. 거기에 보면 거의 신에 가까워요. 국제정치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2003년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이 사람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게 적중을 했어요, 예상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은 20년간 중동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적중력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런 현실주의 분석 방법론으로 제일 먼저 2000년 초반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예견했어요. 이게 핵심인데, 저도 이 사람을 이때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포렌 팔라시 이제 외교 잡지에 이제 브랜스키라는 유명한 또 국제정치학 전문가랑 이제 논쟁을 붙은 거예요. 그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중국이 시장 개혁을 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 WTO 특혜국 대우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로 나올 것이다. 공산 일당 독재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로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무조건 중국은 패권을 갈 것이고 미국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반중 노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죠. 그러니까 적중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제 약간 뇌수가 꼬이기 시작하냐면 이란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어허. 왜냐하면 이 미어샤밍 교수는 이란이 핵무장을 해야 영내 평화가 온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이제 깨진 거거든요. 왜 그러지? 이 훌륭하신 분이 들어봤더니 논지는 이렇습니다. 핵은 공격적 무기가 아니라 방어적 무기, 즉 핵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억지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도 핵무장 했으니까 이란도 핵무장을 해야 공포의 균형이 있어서 평화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왜 틀리냐면 미어샤멜 교수의 오류는 이겁니다.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한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인가? 이스라엘 전쟁이 일으킨 건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차 중동독립 때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타격하지 않았냐, 주변국들을. 근데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집트가 사실상 홍해를 봉쇄를 했어요. 그럼 홍해 봉쇄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거든요. 해상 봉쇄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어적 전쟁을 한 거지 선제 타격한 적이 없어요. 중동에 있는 모든 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먼저 선제 타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동이 다 먼저 시비를 건 거서 얻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중동 국가가 문제인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이 해석이 이제 잘못 주기에 전도된 거죠. 이스라엘의 원흉이 아니라 중동 국가 원흉이라는 거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 분석하면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오류가 뭐냐면 미어샤멜 교수 이론에 따르면은 그 국가의 정책, 그 어떤 정권의 성향 이건 관심 밖이에요. 뭐 선악은 악악은 관심 없어. 무조건 패권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부족한 게 뭐냐면 이란은 시아파 친정 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아파 친정 체제는 국시가 모든 이도교 젠타일 다 학살해야 이제 12이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 체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 시책이에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적 현실주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란 신정 체계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추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때리고 두 번째 큰 악마인 미국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고 그럼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어샤멜 교수는 경험론으로 봤을 때 역대 핵무장 국가가 핵을 선제적으로 쓴 적이 없다. 미국 빼고. 그 왜 그런가?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장을 해도 선제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신정체제에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모든 핵무장 국가 서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서구 문명에서 좀 파생된 국가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들은 선제 타격 안 하죠. 그런데 이란은 아직도 7세기 신정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선제 타격하죠. 핵무기가.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깨진 거죠. 이란 분석은 완전 틀렸다. 다른 건 다 맞는데 러우 전쟁도 맞고 다 맞는데 이란에 관해서는 전 확실하게 제가 뭐 석박사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렸다. 그나저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지금 안 자고 이거를 듣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귀는 무지 아플 것 같아요. 간지럽겠죠. 간지러울 것 같아.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어샤이머 교수가 2001년도 9.11 테러가 알카에다에 의해서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쟁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을 꼬셔가지고 이라크를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이게 틀린 얘기죠, 이것도. 이게 주류 내용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스라엘 때문에 한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미어샤메가 얘기했으니까. 이 권위로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자, 그럼 이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에이펙에 대해서 논파했으니까 그럼 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럼스펠드 뭐 등등 부시 뭐 콘돌레사 라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네오콘이라는 거예요. 그 네오콘의 주류가 전부 유대계 출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장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꼬드겨서 이라크 전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IPS 인터프레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시가 지난 2007년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부시 행정부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었어요. 그 국무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로렌스 위커슨이라는 분입니다. 이건 정책통 국무부 정책통의 해외 정책 담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증언을 이 미국 현지 매체가
인용한 겁니다. 이건 뭐 듣보잡 매체가 아니에요. 뉴스 에이전시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당시 이스라엘 안보 수뇌부는 안보 수뇌뿐만 아니라 최고위 수뇌 고위층 총리 이하 전부 다 미국한테 뭐라고 조언했냐면 이라크가 주적이 아니다. 이란이 주적이라면서 이라크 침공 계획을 반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로커스 실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보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이런 압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이 넓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안보 당국자들이. 그래서 이 최초 소식은 2001년 12월에 이란 침공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 당국자에게 전해진 거죠. 그때 이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토미 프랭크 중부군 사령부한테 이라크 침공 계획을 수립해라. 근데 이게 이제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2002년 2월 당시에 샤론 이스라엘 당시 총리가 부시하고 회동하면서 절대 이라크 침공하지 말라고. 이 세력 균형이 깨진다. 왜냐면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세력 균형이 열리는데 이라크가 망하면 이란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정 때리고 싶으면 이란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란을 그 당시 때부터 이스라엘의 주적은 이란 시아파 신정체제였단 말이에요. 이라크가 아니라. 그런데 요걸 사람들이 다 묵시질하고 다 이라크 전쟁은 이스라엘이 꼬드겨서 한 거라고 알고 있죠. 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어샤멜 교수의 그 중동 관련 논문은 일단 걸르고 봅니다. 이건 팩트가 틀린 거예요. 이거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팩트가 틀린 거니까 이스라엘이 안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란을 때려라. 그때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이게 명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빼박진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문제는 근데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이 사람에 그 전까지는 좀 보류했거든요. 뭔가 있겠지.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논변을 쫙 들여다보면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대표적 이론이 이겁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역외 균형 전략이라고 있어요. 오프쇼어 밸런싱이라고 해서 미국같이 강대국 국가가 자국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자기 패권을 지키는 방법인데 적대 세력 영내 국가를 이용해서 적대 국가 세력을 견제하는 건데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봐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영내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란 견제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라크 다 견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유독 이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란이 더 세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반유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그 도시에를 프로파일을 보니까 브루클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렸을 때 유대인한테 좀 얻어 터졌나, 아니면 뭐 유대인 그 집주인한테 좀 갈굼당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건 대놓고 펴나가는 거거든요. 옵션 밸런싱을 적용해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확실한 시온주의, 그 기독교 시온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후티 반군 때리는 것도 사실상 그게 옵션 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역의 균형주의 해군을 통해서 이란의 촉순 후티 반군을 제거하는 거고 지금까지 폭격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어샤이머 교수가 얘기하는 옵션 밸런싱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어떻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 특히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이거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만연하게 돼서 막 이스라엘 만물 이스라엘 악마설 모사드 만물설 모사드가 다 알고 있어. 모든 만물에 모사드가 있어서 다 조종하고 있다. 물론 삐삐 공작 같은 위대한 공작을 했죠. 그런 건 내가 인정하는데 실패한 것도 많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도 들여다보면 디스테이트 때문에 네타냐후 지금 막 골치 썩습니다. 극자 사업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논쟁을 단순화시키면은 그 엔타임에 들어갈 때 미혹에 너무 쉽게 당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복잡하고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있어서 좀 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사드가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모사드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지금 물론 뭐 극히 일부 의견하겠지만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그 현실주의 국제 정치라는 그 학술적 탈을 쓰고 지능적인 반유대주의가 그 저변에서 이렇게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나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1963년에 그 암살당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암살 관련 비공개 문건들을 지금 와서 그거를 공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독님 앞전에 얘기한 걸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극주와 반유대는 조금 애들이 좀 멍청해요. 그건 금방
예, 반박이 되는데 예, 이 우파 쪽 반유대는 굉장히 지능적이라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우리가 눈을 벌컥 뜨고 봐야 되는 이슈고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왜 이걸 공개했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국민들 자체가 주류 제도권을 믿지를 않아요. CIA 믿지도 않고 언론도 믿지도 않아요. 코비드 등등 마스크 맨데이트도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그때 미국 국민들이 소위해서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야, 이 자식들 이거 다 순 깡패 새끼들이네. 막 이렇게 되고 바이든 행정부 한번 겪고 나니까 저 치매 할배를 갖다 대통령 세운다고?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 딥스테이트 때문에 제도권에 대한 신뢰도, 공적 기구, 뭐 의회, 뭐 이런 뭐 언론,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진영이 들어와서는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신뢰를. 그래서 정부를 다 깐 거예요. 야, 너네들이 봐. 그리고 트럼프도 여기에 딥스테이트 많이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통치 전략, 전 얼추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걸 완전히 일원화 집대성되진 않았어요. 기존 보수랑 조금 달라. 트럼프 보수주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유대 그 보따리 장사들이 이제 나도요 주류 한번 껴보려고 이제 막 지금 발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그룹에서 국방부나 국무부 자리에 청거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좀 저지를 시켰어요. 데이비스라는 반유대 인간이 있는데 국무부에서 조금 힘 센 자리예요. 정책기획 담당자로 그 사람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낙마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한 명씩 꽂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핵심 포스트에.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